경제학기 시간입니다. 미국이 22년 만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언급한 만큼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FOMC 회의 결과 발표 당일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던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급락하면서 우리 증시에도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박영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연준이 지금 빅스텝을 결국은 단행을 했습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고 파월 의장이 이제 배경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다라고 이제 그 점을 지적을 했어요. 뭐 설명 어떻게 보셨나요? 파월 의장의 발언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네. 같은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은 일단 이렇습니다. 미국 경제가 침체에 가까워진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다. 또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소득은 탄탄하고 실업률은 근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 세 마디를 종합을 한다면 최대 공약수는 금리를 올려도 버틸 수 있다. 예. 이 종합하는 발언이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더 강하고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감당할 준비가 미국 경제는 끝났다, 되어 있다라고 했거든요. 해서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가 이야기하는 발언들이 예. 정말로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이냐 이걸 해석하는 방식을 두고 옥신각신했는데 첫날은 약간 투자자들이 어안이 벙벙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에 대해서 JP모건 같은 세계적인 투자은행 이런 회사들은 예. 꿈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논평을 내기도 했거든요. 네. 금리는 빠르게 올라갈 거고 앞으로도 속도 그게 문제일 뿐이지 예. 지금과 같은 그 보폭은 유지가 될 거다. 0.75냐 0.5냐는 오히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서 하루 만에 이 미몽에서 깨어난 증시의 투자자들이 이른바 패닉으로 반응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앞으로도 FOMC 이제 회의가 6번 정도 네. 나와 있기 때문에 올해만 5번 정도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금리 인상은 높을 거라는 전망이 많았기 때문에 네. 지금 하루 만에 급락한 게 파월 의장의 발언을 이제 잘못 해석했다라는 전망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파월 의장의 발언 중에서 시장이 각자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했던 발언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0.75%포인트 인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대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0.75%포인트 인상은 적극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이 예. 고려를 안 한다에 있는 거냐, 적극이라는 단어에 있는 거냐, 그러니까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느냐를 두고 다들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한 건데 예. 하루를 지나고 나서 연준의 반응이나 시장의 반응을 종합해 보면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카드가 아니다. 예. 혹시 이게 아니었을까 해서 이게 증시를 흔들었다는 얘기인데 예. 말씀하신 그 곡해했다는 인식이 번지면서 나스닥은 5% 가까이 빠졌고요. 그렇습니다. 다우와 S&P도 3% 그 중반 그리고 초반대에 큰 하락폭을 보였는데 네. 고려를 하는 여지는 남겨두되 지금 당장은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 예. 이게 합리적인 시장의 반응이었을 텐데 아마도 뭔가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겠죠. 예. 해서 금리를 올리는 방식을 보면 22년 만에 0.5%포인트를 한 번에 올린 건 처음이다라고 하는데 그전에 나온 소비자 물가 지표를 보면 예. 41년 만에 물가 인상폭이 가장 높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0년짜리를 상대하려면 20년짜리가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큰 불이라서 소화기로는 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예. 앞으로도 소방차는 얼마든지 출격 대기하고 있다. 예. 이렇게 현실의식을 다시 냉정하게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이제 증시가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도 여파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미국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뭐 변동성 확대 시에는 뭐 필요시한 시장 안정 조치가 필요하다. 네.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이야기고 결국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얼마나 할지 또 언제 할지도 관심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물가 상승률도 뭐 녹록치 않잖아요. 5%대 네. 이제 근접을 했고 환율도 계속 오르고 그러면 더 나아가서 미국의 금리 역전도 좀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네.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향후의 기준금리 결정하는 일정들을 좀 보시면 예. 우리나라는 5월달 금통위가 26일에 있고요. 앞으로 7, 8, 10, 11월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이번 달 포함해서 한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5개, 예. 그 미국도 6, 7, 9, 11, 12월 5개의 카드가 남아 있는데
미국은 우리보다 보폭을 늘리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0.5%포인트씩 앞서가게 되면 머지않아 한국의 금리하고 역전이 된다. 이걸 걱정하는 시선들이 있는데 분명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걱정입니다. 예. 다만 이제 어떤 부분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역사상 미국하고 우리의 기준금리가 역전된 사례가 최근 들어 한 3번 정도 예. 생각을 해보면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18년 이후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 그렇게까지 치명적이고 충격적이지는 않았어요. 그 외국인 투자자가 다 짐 싸서 나가진 않았습니다만 예. 당시하고 지금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은 지금 환율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환차손을 해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기저에 깔려 있다는 거, 예. 환율의 상황이 아주 다르다는 건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당국이 우리 경제가 그걸 견딜 만한 체력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기대감, 경계감 이런 것들이 항상 좀 균형을 이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예. 그때하고 그 전반적인 상황이 좀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대외 환경들이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경계감은 유지하되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 이게 현재 정부의 스탠스입니다. 그리고 네. 한국은행에서도 그런 점 때문에 우리가 환율을 타겟팅해서 금리 정책을 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예. 일단 5월에 미국이 얼마나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거냐, 네. 이른바 우리가 계속 기대하고 있는 피크아웃 이슈라는 게 나올 거냐, 예. 물가가 이제 정점 찍고 내려갈 거냐, 여기에 따라서 하반기 이후의 경제 상황 그리고 한국은행의 보폭에도 좀 변화가 예.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종합적인 상황을 좀 더 보고 저희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이야기로 넘어와서요.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4주 동안은 보합세를 이어갔는데 이것이 깨지고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매수 심리도 소폭 회복이 됐는데 아무래도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일까요?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예상했던 공급 스케줄에 좀 차질을 빚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텐데 네. 말씀하신 통계는 부동산원에서 매주 나오는 통계예요. 정부 기관입니다. 감정원이 간판을 바꿔단 그 기관인데 15주 만에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별로 봐도 보합권이던 지역도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강남 3구에다가 강동을 더한 그 동남권 네. 이쪽은 5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섰어요. 97까지 올라가 있고 용산, 종로 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곳들인데 예. 이 지역도 91.9까지 올라갔고 목동, 여의도, 서남권도 91.8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숫자가 지금 모두 기준치인 100 아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을 크게 봤을 때는 아직까지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는 팔겠다는 사람이 많다. 다만 수치 흐름을 보면 우하향하던 곡선이 우상향으로 돌아섰다. 예. 집을 사볼까 하는 심리가 좀 넓어지는 거, 확산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매매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질 거냐, 이거는 결국은 금리나 대출 규제 상황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 이 상황은 정부 취임식 이후에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네. 완전히 또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아파트 값도 네. 지금 1기 신도시 재정비 호재 때문인지 하락세를 멈춘 상태고 또 전세 시장에서도 전월세 물건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네. 보이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적으로 일기 신도시라고 하면 일산, 분당, 평촌 이런 곳들 그리고 부천, 중동 등이 될 텐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5월 첫 주 2일을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의 아파트 값은 전반적으로 볼 때 하락세 멈추고 이제 보합세로 돌아섰고요. 지역별로는 이쪽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곳들 일산은 0.06% 상승, 분당도 0.05% 상승, 군포도 0.06% 올라갔고요. 부천, 중동의 경우에는 계속 하락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예. 하락폭은 줄었거든요. 왜 그러느냐?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에 대한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건데 규제가 완화되면 재건축이 좀 빠르게 이익을 많이 남기는 방식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기존의 용적률을 좀 보셔야 되는데 기존에 지어진 30년 된 아파트들의 용적률이
분당이 184%, 일산이 169%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아파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대선 캠페인 와중에 적게는 300%, 또 그 역 가까운 지역에는 역세권은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올려준다고 했으니까 네. 기존의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집이 2배, 3배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건축비 부담은 확 줄어들고 네. 집값에 대한 상승 기대는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새로 입주하는 남의 돈으로 내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 수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격에 반영이 된다는 건데 일단은 현 정부에서 이런 전반적인 재건축 규제는 굉장히 강하게 잡고 있었던 상황이라 네. 윤석열 정부가 어떤 방식을 쓰든 지금보다는 규제가 좀 완화될 거다. 이 기저에 깔려 있고요. 앞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거다라는 기대는 일단 가지고 있는데 예. 취임식 이후에 구체적인 정책이 어떻게 나올 거냐 여기까지 봐야 아마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 오펙 플러스죠. 러시아를 이제 포함한 오펙 이제 산유국 기구들이 협의체인데 지금 6월에도 이번 5월이랑 같은 수준의 석유를 이제 생산하기로 했어요. 네. 결국 이제 증산을 얼마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렇게 완만한 증산 속도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장사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서 안 사가면 석유를 사갈 데가 없는데 땅 짚고 헤엄치는데 굳이 여기에서 증산을 해서 원유 가격에 물을 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예. 지금 보면 그 산유국들이 우리가 증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고 아주 찔끔 늘려주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2020년에 연간 감축한 양이 대략 580만 배럴 정도 되는데 이번에 정례 회의에서 우리가 일간 그동안 40만 배럴 정도 증산을 했는데 예. 42만 배럴 정도 증산하는 걸로 약간 얹어주겠다라고 성의 표시만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전 세계가 원하는 양에는 턱도 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도 사무총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양을 우리가 다 벌충할 만큼 증산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나마 좀 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나라가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등인데 예. 이 나라들도 이제 미국의 말을 듣지 않고 있거든요. 전통적으로는 미국이 압박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던 나라들인데 네. 왜 그러느냐. 퇴근길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을 때 우산 파는 편의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길이면 회사가 다 왔을 테니 거기서는 좀 맞고도 갈 수 있겠습니다만 네. 퇴근길이면 이제 출발이잖아요. 예. 그럼 비싸도 산다고요, 우선은. 그리고 여름 휴가철에 그 해수욕장의 파라솔 장사 같은 건데 굳이 파라솔을 더 가져와서 개당 단가를 줄일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나머지 나라들은 속이 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은 당분간 유지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네. 본인들의 이득이 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네. 배경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계속 유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하기로 한 게 미국 또 그리고 유럽연합 EU도 앞으로 이제 원유 수입 금지하자 러시아산 수입은. 그런데 이게 금수 조치가 정말 현실화가 된다면 네. 그만큼 공급이 줄고 계속 수요는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유가가 더 오르진 않을까요? 당분간은 그런 상황을 피해가기 어렵다고 상수로 두셔야 되는 게 네. 국제유가라는 건 결국 생산량 대비 그 수요량 예. 이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2020년에 수요가 급격히 줄었을 때는 한때 이론적으로는 선물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사가면 내가 돈을 얹어주고라도 줄게. 우리 탱크가 꽉 찼어 이런 얘기인데 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고요. 의자 뺏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의자에 둥글게 하다 누가 먼저 앉느냐. 예. 그러면 그 의자 값은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 시점에 원유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EU에서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하지 않겠다. 원유는 반년 안에 완전히 수입을 금지하겠다라고 했고 헝가리 같이 아주 일부 나라들만 기존 계약을 유지한다. 이렇게 허가를 받은 상태여서 앞으로 반년이라고 하면 올해 내내는 거의 수급 상황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예. 만약에 이런 상황이 조금 더 장기화되고 정말 심각하다. 그리고 경제동맹이 깨질 정도의 상황이 된다라면 미국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올 겁니다. 셰일가스 다시 한번 채굴하는 그런 작업들을 시작해라. 미국은 선택의 여지가 있거든요. 예. 다만
기존의 셰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환경이 오염되거나 네. 지진이 유발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서 미국이 하반기에 어떻게 선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국제 유가 이런 것들에 EU가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고 압박을 하게 되면 미국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의 원유 시장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물가까지도 네.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